자, 중세국어의 특징 복습 강의입니다. 앞에 1페이지, 2페이지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문제는 너무 풀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서 문제를 풀 수 없다. 라는 친구들의 요청으로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복습용 강의이다 보니까 우리가 거의 한 달? 그러니까 2, 3주는 훨씬 한 3주 정도로 나갔던 내용을 그렇게 천천히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의 특징이죠. 이때 중세국어는 후기 중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15세기, 16세기의 국어를 말하는 건데 자, 여기는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냐면 현대국어와 후기 중세국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테고리를 문자상의 특징, 표기상의 특징, 의문상의 특징, 그리고 어휘상의 특징, 마지막으로 문법상의 특징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문자상의 특징입니다.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에 쓰이지 않는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옛 이응입니다. 이응 위에 꼭다리가 있고 이응 위에 이렇게 짝대기를 그으면 여린 히읗, 세모는 반치음, 그리고 얘는 순경음 비읍, 마지막으로 점은 아래 아입니다. 자, 옛 이응은 영국의 비음 소리가 나는 거고요. 현대국어의 받침 이응과 같습니다. 그리고 초성에서도 쓰였다는 차이가 특징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옛 이응과 같이 봐줘야 될 것은 이응입니다. 이 둘은 같지 않습니다. 중세국어 시기에 이응은 단순히 그냥 뭐냐면 형식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옛 이응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현대국어에 얘가 이응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옛 이응이 현대국어에 이응 소리를 내요. 그리고 현대국어의 이응은 형식 글자로만 기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어디냐면 보시면 여기 볼까요? 자, 여기 세종어제 훈민정음 보면 되겠다. 이렇게 보이시면 자, 새로 읽거든요. 여기 있는 이응이 음가가 없습니다. 발음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발음을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받침 글자에 옛 이응을 쓰는 겁니다. 그럼 세종이 되는 거죠. 얘는 그냥 이응이니까 음가가 없으니까 어로 읽으셔야 돼요. 이응도 음가가 없으니까 제로 읽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이거구나. 그래서 옛 이응은 현대국어의 이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국어의 받침 이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초성에서도 쓰였다. 무슨 말이냐면 자, 현대국어에 잉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현대국어에서는 이응은 음가가 있죠. 잉 소리가 나니까. 근데 초성에 있는 이응은 뭐냐면 음가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이 이응은 그냥 뭐예요? 형식 글자잖아요.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이 옛 이응이 초성 자리에도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나 잇 등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옛 이응이라는 글자는 중세국어를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글자는 현대국어에 이 글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글자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음가, 소리값은 어디에 남아있다? 받침 이응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옛 이응 살펴봤고요. 여린 히읗입니다. 여린 히읗의 기능은 고유어와 한자어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한자어에서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사용되었습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는 것은 그때 설명을 했죠. 현실 한자음이 아니라 어떤 한자음이냐면 한자음을 중국 발음에 맞춘 한자음입니다. 중국 발음에 맞춘 한자음. 세종대왕께서 한자는 중국 글자니까
니들 마음대로 발음하지 말고 중국 발음처럼 한자를 발음해라 라고 인위적으로 교정한 한자음입니다. 이걸 동국정운식 한자음이죠. 그런데 한자는 우리 말에 수천 년 전에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던 발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꾸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언제 사라지냐면 세종대왕 죽고 나서 사라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자음을 중국 발음처럼 발음하기 위해서 여린 히읗을 쓴 거죠. 그래서 여기 한자 있죠? 그 밑에 중세 국어에는 뭐요? 한자음이 있으면 그 뒤에 이 한자음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아 있죠. 여기에 여린 히읗이 쓰이는데 이때는 뭐냐면 음운으로 기능합니다. 여린 히읗이 자기 소리를 낸 거죠. 그래서 음운으로 기능. 자, 왜 음운으로 기능하는 거야? 자기 소리를 내니까요. 자, 그런데 고유어에서는요. 자,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쓰여 된소리 보호의 기능을 함. 무슨 말이냐면 자,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여린 히읗이 나타납니다. 자, 봐봐. 할바가라고 되어 있죠. 이게 자, 조사잖아. 그러면 바가 뭔데? 체언이죠. 체언을 수식하는 할은 뭔데? 관형어. 그러니까 관형어를 만드는 리을이잖아.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여린 히읗이 쓰이면 여린 히읗은 자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이 체언 비읍을 뭘로? 된소리 빼로, 그러니까 된소리로 발음하라라는 표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때 여린 히읗은 자기 소리를 내지 않아요. 자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하세요 라는 된소리 부호의 기능을 하는 거죠. 자, 또 사이소리로도 얘가 쓰이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사이소리 얘가 무슨 사이소리가 뭐냐면 사이소리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 중간에 소리가 개재되는 현상이 사이소리 현상이죠. 그리고 이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났음을 표시하는 게 사이시옷인데 얘가 이 사이시옷으로 쓰인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잇몸이죠. 잇몸의 시옷이 사이소리잖아요. 얘는 어떤 거냐면 잇몸의 발음은 인몸입니다. 즉 시옷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니은, 그러니까 이와 몸이라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 니은 소리가 개재되는 거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음을 사이시옷으로 표기하는 거야. 즉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하늘 뜻 이렇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일어났음을 여린 히읗이 표시해주고 있다는 거야. 즉 여린 히읗은 여린 히읗이 음가로 기능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서도 뭐밖에 안 돼? 부호의 쓰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린 히읗은 한자어에서는 음운으로 기능했지만 고유어에서는 얘는 단순히 무엇을 한다? 부호의 기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세종대왕 죽고 나서 사라졌음. 그리고 고유어에서는 음운으로 기능하지 않고 부호적 기능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 여린 히읗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실했죠. 없어지는 거지. 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반치음, 순경음, 비읍, 여린 히읗입니다. 다시 반치음, 순경음, 비읍 아래합니다. 얘네들이 제일 중요하죠. 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반치음은 시옷에 대립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옷은 안 울림 소리거든요. 근데 반치음은 울림 소리입니다. 그리고 순경음 비읍은 비읍에 대립하는 울림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반치음, 순경음 비읍은 무슨 소리다? 울림 소리. 그리고 시옷과 비읍은 안 울림 소리인데 자, 이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반치음은 무슨 소리랑 대립하냐면 시옷과 대립합니다. 반치음은 무슨 소리냐면 울림 소리입니다. 성대가 울리면서 나죠. 자, 성대가 울리는 소리가 성음, 성대가 울리는 소리가 있다라고 해서 유성음. 반면에 시옷은 뭐냐면 안 울림 소리입니다. 성대가 울리지 않고 나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대가 울리는 소리인 성음이 없다. 무성음입니다. 자,
반치음과 시옷은 대립하는데 시옷은 뭐가 될 수 있냐면 반치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리 사이에서 울림 소리 사이에서 시옷은 반치음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겁니다. 이세 어가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말의 울림 소리는 뭐가 있더라? 모든 존재하는 모음과 그리고 나라 마음이 울림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시옷을 기점으로 해서 보세요. 시옷의 앞에 오는 건 이 모음, 뒤에 오는 건 모음, 울림소리죠. 시옷 앞에 울림소리가 하나 있고 시옷 뒤에 울림소리가 있으니까 울림소리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옷은 무엇으로 바뀌는 거야? 반치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요렇게 바뀐다는 거야. 그런데 중세 국어는 이어적기를 하거든요. 이어적기는 연음을 표기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치음 앞말에 받침 있고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면 반치음을 뒤로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이, 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이 반치음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현대국어에서 봤음? 못 봤죠. 반치음은 그냥 사라집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반치음은 무엇과 대립한다? 시옷과 대립한다. 시옷은 뭐가 될 수 있다? 반치음이 될 수 있다. 어떤 소리 사이에서? 유성음 사이에서. 그리고 반치음은 어떻게 되는데? 소실해요. 사라집니다. 자, 이제 순경음 비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경음 비읍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뭐다? 울림 소리입니다. 순경음 비읍과 대립하는 안울림 소리는 비읍입니다. 얘는 안울림 소리. 안울림 소리 비읍은 순경음 비읍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리 사이에서? 울림 소리 사이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돕다에 아가 와요. 그러면 보세요. 비읍 있죠? 비읍의 위에 비읍의 앞에 오는 건 뭐냐면 오. 모음이죠. 울림소리입니다. 비읍의 뒤에 오는 건 뭔데? 울림소리입니다. 그러면 비읍이 울림소리 사이에 낑겼죠. 그래서 비읍은 자 울리는 순경음 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비읍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순경, 울림소리 사이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자 오가 울림소리죠. 비읍이 안 울림소리죠. 아가 울림소리잖아. 그러면 성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울렸다가 안 울렸다가 다시 울리려면 번거롭습니다. 언어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합니다. 성대를 쭉 울리는 게 힘이 덜 들거든.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 거야? 성대를 쭉 울릴 수 있도록 안 울림 소리 비읍이 울리는 비읍으로 바뀌는 거고 그게 순경음 비읍인 겁니다. 그래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얘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런데 중세 국어는 뭘 해야 된다? 이어적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경음 비읍의 이쪽 자리로 가서 적혀야 되니까 도, 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순경음 비읍 현대 국어에 없죠. 이 순경음 비읍은 어떻게 바뀌냐면 얘는 반모음 오우로 바뀝니다. 반달 표시는 반모음 표시입니다. 그래서 자 반모음으로 바뀌는데 얘가 모음 조화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모음 조화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자, 모음 조화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면 자, 오와 우가 있는데요. 오가 양성 모음이고 우가 음성 모음입니다. 그래서 얘가 양성이고 얘가 양성이니까 양성인 오로 바뀌어서 도와로 바뀌는 거죠. 자, 하는 김에 이저도 해볼까? 반침 어떻게 된다 했음? 사라진다 했음. 이렇게 적을 순 없죠. 너무 허전하잖아. 그래서 형식 글자인 이응을 적어서 이어가 되는 겁니다. 까지 했고 아래아는 후설 저모음 아와 오의 중간 소리입니다. 이 얘기는요. 발음이 굉장히 모호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래아도 사라지는데 아래아는 어떻게 바뀌냐면 아와 으로 바뀝니다. 아는 이름절에서는 아로 바뀌고 이음절에서는 뭘로 바뀌냐면 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름절에서는 16세기에
그리고 이음절에서는 18세기에 바뀝니다. 그래서 이음절과 이음절 중에서는 뭐가 먼저 바뀌냐면 이음절이 이거 실수했죠. 실수. 자, 다시 해보자. 다시. 아는 언제 바뀌냐면 얘가 18세기고 이음절에서 16세기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음절과 이음절 중에 먼저 바뀌는 건 뭐다? 네, 이음절입니다. 그래서 이음절에서 먼저 바뀌고, 자, 이거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잘이죠. 현대국어 소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우선 어떻게 되냐면 반치음이 먼저 사라집니다. 자, 반치음 사라지는데 이런 글자로 둘 수 없죠. 형식 글자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음절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음절 바뀔게요. 그럼 마을이 되는 겁니다. 까지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5개의 글자 살펴봤고요. 이제 뭘 할 거냐면 병서를 할 겁니다. 병서는 뭐냐면 나란히 쓰는 건데요. 무엇을 나란히 쓰냐면 자음을 무엇을 나란히 쓰는 거냐면 자, 이렇게 할게요.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겁니다.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게 병서인데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면 각자병서,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면 합용병서입니다. 각자병서는 같은 글자니까 봐봐. 이거 이렇게. 자,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게 합용이니까 보세요. 숏 기역, 비읍 디귿, 비읍 숏 기역 이렇게 합용병서죠. 그런데 합용병서의 종류에는 무엇이 앞에 오느냐에 따라 시옷개, 비읍개, 비읍 시옷개인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시옷이 앞에 왔잖아. 얘 뭔데? 비읍이 앞에 왔으니까. 자, 비읍 시옷개는 뭐예요? 비읍 시옷이 앞에 왔으니까 얘를 합용병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각자병서와 합용병서는 그 중세국어에서 기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각자병서는요, 어디에 쓰였냐면 한자음의 된소리 표기에 쓰였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문을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자, 봐봐. 중세국어에는 이렇게 한자가 있으면 뭘 달았냐면 한자음을 달았습니다. 근데 보이시죠? 여기 적혀 있는 글자 이거. 이 한자음의 된소리 표기를 위해서는 무엇을 썼냐면 각자병서를 쓴 겁니다. 자, 여기도 보이십니까? 여기 봐봐. 보여야 될 텐데 여기 상 되어 있죠. 근데 이 한자음에 뭘 썼냐면 그러니까 한자가 있고 밑에 한자음이 달려 있잖아. 여기에 뭘 쓰고 있어요? 이렇게 각자병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또 있죠.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 한자 있죠. 그 다음에 한자음 달려 있는데 이 한자음의 된소리 표기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각자병서는 한자음, 그러니까 한자가 있고 그 옆에 다는 한자음이 있을 때 그 한자음의 된소리 표기에는 각자병서를 썼어요. 그리고 합용병서 중에 시옷개는 어디에 썼냐면 얘는 고유어의 된소리 표기에 쓴 겁니다. 우리가 관동별곡 하면서 봤을걸? 무엇을 봤냐면요. 자, 이런 글자 봤을 겁니다. 자, 이런 글자 꿈이라고 읽거든요. 이 시옷은 발음이 되었던 것 같진 않고요. 시옷은 뭘 했냐면 뒤에 있는 기역을 된소리로 발음하세요. 이렇게 해서 발음을 뭐라고 해요? 꿈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봐봐. 중세 국어에는 그러면 결국 한자음의 된소리 표기는 각자병서를 쓴 거고요. 고유어의 된소리 표기는 시옷개 합용병서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 한자음과 고유어의 된소리 표기를 다르게 썼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불편합니다. 효율적이지 않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된소리 표기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시킬 건데 뭐가 살아남을까요, 여러분아?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쉬우게 합용 병서를 써요? 아니면 각자 병서를 써요? 네, 각자 병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고유어 된소리 표기는 무엇으로 통일된다? 각자 병서로 통일될 겁니다. 표기 통일. 무엇으로? 각자 병서로. 그래서 한자음이든 고유어든지 간에 된소리 표기는 각자 병서로 통일되는 거죠. 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무엇을 쓴다? 한자음과 고유어의 된소리 표기는 다르게 쓰더라.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뭐요? 섞이기 시작하면서 각자 병서만 쓰게 되겠죠. 자, 이제 비읍계와 비읍시옷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얘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비읍계와 비읍시옷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어두자음군이라고 합니다. 어두는 뭐냐면 단어 첫머리입니다. 군은 뭐냐면 무리. 결국 단어 첫머리에 나오는 자음의 무리.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건 시옷계 합용병서와는 다릅니다. 얘 뭐냐면요, 어두자음구는 단어 첫머리에 이렇게 비읍 디귿이 오잖아요. 그러면 단어 첫머리에서 비읍도 발음이 되고 디귿도 발음이 되었다는 게 어두자음군입니다. 이게 현대국어의 차이가 뭐냐면, 현대국어에서는 단어 첫머리에는 한 개의 자음만이 발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중세국어에서는 이게 뭐냐면 두 개의 자음이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영어에서는 두 개의 자음이 어두자음군이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해볼까요? 이거. 자, 자음이 이렇게 어두 위치에서 두 개가 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말에서는, 현대 국어에서는 어두의 위치에서 두 개의 자음이 오는 게 불가능해. 그런데 중세 국어에는 우리도 어두 자음군을 발음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두 자음군을 나타내는 게 뭔데? 비읍계랑 비읍시옷계를 어두 자음군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레알 진짜 믿을 수 있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주의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그 어두 자음군, 이 비읍 계열이나 비읍 시옷 계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어두 자음군이라고 하는데, 이 어두 자음군의 흔적이 현대 국어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펴보면 입살, 좁쌀, 그리고 입작, 접작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쌀입니다. 그래서 좁쌀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좁쌀을, 자,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조 더하기 쌀입니다. 조와 쌀이 결합을 하면 세상에 좁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뭐가 들어갔냐면 비읍이 들어가는데, 이 비읍이 어디에서 왔는지 현대 국어에서는 비읍이 왜 들어갔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세 국어를 살펴보게 되면 쌀은 중세에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적힌다 했죠. 쌀. 즉 어두 자음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가 조와 쌀이 결합을 하니까 비읍이 어디로 간 거야? 앞말에 가서 붙어버린 거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좁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중세국어부터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좁쌀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럼 이 비읍은 뒤에 있는 쌀에서 온 거야. 그리고 쌀은 뭐였다? 어두 자음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 자음군의 흔적을 보이는 대표적 단어가 입살, 좁쌀, 그리고 뭐 입작, 접작이죠. 이건 형태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두 자음군인데, 근데 생각해봐. 현대 국어에 어두 자음군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두 자음군은 모두 무슨 소리로 바뀌었을까요? 네, 된소리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 된소리로 바뀔 때 처음에는 이게 뭐냐면 고유어였을 테니까 뭘로 바뀌는 거예요? 시옷계 합용병서로 바뀌게 되겠지만 어차피 이 시옷계 합용병서는 어떻게 되는데? 사라지지 뭐.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야? 각자 병서로 가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정리할게요. 중세 국어의 비읍계와 비읍시읍계 합용병서는 된소리이다 아니다? 아니다. 비읍과 디귿이 모두 발음이 된 게 어두자음군이야. 하지만 중세를 지나면 어떻게? 된소리로 바뀌고 시옷계 합용병서로 표기되다가 된소리 표기가 정리되면서 결국은 각자 병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쌤 너무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시 찍어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